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이제 좀 예. 소개가 좀 위에 붙었네. 소개가 좀 잘하시네요. 그럼요. 저 이뚝 풀고 왔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안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경영경제, 교육사회, 법률, 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새 패널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식 전하고 의견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좀 금연 이슈로 좀 대충 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기분이 좀 나아진 상태고. 유지 중이신가요? 니코틴 패치로. 그럼요. 지금 패치. 열흘째 지금 유지 중인데 니코틴 패치를 이제 덕지덕지 붙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침착맨이 금연을 금연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더니만 그 자기 담배 피는 거 잡는 사람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거 해서 자기가 피고 싶다가도 이거 한 방에 1,00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안대리도 하나 거시죠. 한 100만 원 하시죠. 1,000만 원 너무 크니까. 100만 원까지 안 가고 솔직히 한 20만 원만 해도 솔직히 이거 생각 들 겁니다. 제가 그거를 스타트 했을 때 했으면은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지금 너무 족같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조만간 넘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베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마음속에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 신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20만 원이잖아요. 주고 펴요 그냥 그거. 나중에 진짜 힘들잖아. 주고 펴 그거. 그럼 100만 원 해야 된다. 제가 흡연을 안 하니까 몰랐군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주고 핍니다. 20만 원, 100만 원이면 저도 줄 의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그걸로 필 수 있다면 솔직히 차라리 100만 원까지도요? 조용하시고요. 또 생각나니까. 네. 고생하십니다. 나약하지 마세요. 공변 뭐 소개하고 혹시 뭐 이번 주에 별일 없으셨는지 출근 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변입니다. 지난주에 야심차게 준비한 에피소드가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살짝 서운하긴 한데 네, 공변이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올해 2023년 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한 지 2주 만으로 2주조차 안 됐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실수를 한 2개 해가지고 왜? 전무님한테 불려가려던 거를 팀장님이 잘 막아줬다. 네. 뭘 벌써 전무님한테 불려갈 실수를 합니까? 2주짜리가? 저희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뽑아놨다 보니 책임을 좀 많이 부여하는 편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대부분 회사들은 처음에 취직하면은 한 2, 3주 정도는 그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 파악. 그치. 그렇죠. 우리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사내 교육 동영상 시청. 그렇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하루 만에 다 끝내고 3일차부터 바로 업무에 투입돼서 현재까지 계속 오늘은 또 이제 영문 계약서 검토하다가 왔습니다. 빡세네요. 그렇군요. 영문 계약서 30페이지짜리 프린트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역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역시 버는 만큼 일한다. 돈 많이 못 법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스탠다드에 낮은 거겠지. 그렇죠. 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평균 또 올려치시는 겁니까? 또 시작됐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평균 자꾸 올려가지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네, 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사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주에 좀
걔 조지긴 했는데 저번 주에 너무 약간 중립적인 그랬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포지션을 바라보려는 포지션이라고 했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뭔 네. 소리야? 내가 찾아봐. 네. 중립의 하려고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더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노력하고 오케이, 제가 오케이. 제 스스로도 조금 좀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요즘에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거 초심으로 돌아가자. 시대나비아스를 읽으면서 이게 첫 페이지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제 사고 중지. 사고 중지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잠깐 벗고 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고 중지를 하자. 네. 앞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3번씩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살인죄도 용서해줘야 된다. 크게 세 번 삼창하시고. 그건 안 들어오시면.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기계 좋아하는 안델이고요. 지금 금연 10일차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는 경영경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지금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곧 9월에 또 이제 MBA 마지막 학기 복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또 곧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또 그 주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성취율 떨어져. 뭔 소리입니까? 참고로 제 거가 지금 딱 맨날 견인해 오다가 이번에 한번 꼬꾸라졌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 달이 좀 힘들었다. 맞아. 안대리 픽 왜 해가지고 제목 잘 선정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안데리픽 기대되는 신사업 신제품 요때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휘청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목을 이제 이것만 사면 주식 투자율 50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신 선생님이 엄청 자극적으로 지금 잘 지어주셨죠. 이번 주 주제 전 세계 저출산과 인력 부족 쇼크. 여러 국가들의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같이 보는 이제 유튜브 슈카월드에서 맨날 이제 저출산 얘기 맨날 하고 또 산율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맨날 다루는 주제 있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 또 산율 그렇죠. 맨날 나오는 거. 미국 금리 미국 금리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다 보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한번 빨아보자. 저는 좀 준비해봤습니다. 또산율은 실패하지 않죠. 슈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하냐? 할 때마다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슈카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좀 저출산에 대한 이슈 자체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내 이제 인력의 부족 그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이제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기니까 바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주제 준비하면서 한 이틀 동안은 데이터 정리하느라고 막 모았습니다. 월드뱅크, 이거 제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편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 엑셀로 진짜 이거 하나하나씩 월드뱅크에서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인구 통계 이런 거 찾으려면은 월드뱅크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서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학생분들 계시면은 이쪽에서 데이터 얻으시면 공짜로 좋은 퀄리티 높은 데이터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추천 좀 드립니다. 진짜 제가 이 저출산 이슈를 준비를 하면서 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걸까? 그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숫자로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걸 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출산율, 기대 수명, 이민자 비중, 인구 증감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각자의 또 스토리가 다 다르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위주로 좀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 선생님 저번에도 강조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진짜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말 국가의 앞날이 좀 걱정인 상황인데 최근에는 정말 뭐 한 달이긴 하지만 0.5명대까지 또 떨어졌다고 하고 진짜로 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 이슈가 사실 우리나라 이슈만은 아닙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출산율이 2000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기준으로 2.3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조금씩 저출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평균을 떨어뜨린 거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왠지 우리나라인 것 같아가지고 독보적이다. 살짝 조금 찔리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사실상 이제 글로벌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경제 성장의 관점 그리고 노동 인구의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출산율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인력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외국에서 좀 끌어온다거나 하는 걸로. 다만 그러기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이제 나라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임금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이제 원활하게 되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조금씩은 인력난의 문제를 다 겪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인력난의 성격이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자의 접근법이 좀 다 다른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 국가들의 인력 부족 상황과 그들의 대처법들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200여 개 국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전 세계 GDP 탑 15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애매하게 제가 이제 탑 15으로 가져온 게 탑 10으로 가져오면은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못해. 이제 또 탑 20까지 하려니까 내가 이제 또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3위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탑 15으로 좀 가져왔다. 탑 10까지만 좀 가져왔을 수 있었으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호주한테 밀리고 브라질한테 밀리고 해가지고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 1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탑 1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국. GDP, 미국. 그렇죠. 미국입니다. 당연히 갔죠. 탑 2. 천조국 의심의 여지가 없죠. 탑2 당연히 중국입니다. 네, 탑2 중국이고요. G2. 맞습니다. G2고요. 3위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입니다. 일본. 꽤 크죠. 여전히 우리 근처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일본한테 이제 사실 개기면 이거 친하게 지내야 돼요. 떨어져요. 사실 친하게 지내야 돼. 잠깐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경제적으로 친하게 지내야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4위는 이제 독일, 5위는 인도,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러시아, 9위 캐나다, 10위 이탈리아, 11위 브라질, 12위 호주, 13위 대한민국, 14위 멕시코, 15위 스페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그 명목 GDP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밑에 사실 2명밖에 없는 게 살짝 좀 아쉽다. 뭐 사실 막 우리나라가 뭐 온두라스, 뭐 나이지리아 이쪽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 짬바는 건 아니지. 브라질, 뭐 호주 정도하고는 비빌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밀렸다. 좀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15개 국가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이 국가들 중에서 이 국가들은 확실히 좀 인력난이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면은 적어도 이 나라만큼은 인력난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으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그래도 우리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일본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거의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령화 사회 된다고 그렇죠. 하면서. 고령화 사회도 있고 이제 프리터족이라는 말도 있고 하면서 일본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 또 반면에 오히려 인력난은 그 국가의 걱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는 글쎄요. 말씀하신 GDP 탑 15 중에는 브라질?
브라질은 왠지 인력난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구직난이 브라질.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좀 낮아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않을까? 아니, 그쵸, 뭐 그쵸, 그쵸. 그렇게 예상할 그쵸, 수도 있는 그쵸. 겁니다. 예, 그쵸. 예, 예, 예.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혹시 신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15개 국가. 출산율이 2.0 미만인 국가들은 다 겪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인도랑 중국은 사실 뭐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쵸. 예, 제외를 하면은 국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뭐 미국, 일본, 도경프, 러시아, 이탈리아 다 겪지 않을까 싶고 캐나다랑 호주는 워낙 항상 이민자 받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민자 많이 받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중에서는 인도, 중국 빼고는 다 좀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인도, 러시아는 중국? 잘 모르겠는데 전쟁으로 남자가 너무 많이 죽어서 없을 것 같아요. 참신한 발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꽤 많은 나라 15개국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제 걸을 타선이 별로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인력난의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각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인 국가들끼리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인력난 문제가 좀 이제 비교적 적은 국가들, 인력난 문제가 사실 뭐 지금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네. 15개 국가 중에서 4군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깊게 보면은 다들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중국, 인도, 브라질 맞추셨고 이제 멕시코까지 이렇게 4개 국가는 사실상 지금 뭐 아주 인력 문제가 심각하진 않다.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분류는 사실 그냥 그 인력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이게 성격이 좀 다른데 바로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들입니다. 그죠. 이제 보면은 모든 국가들이 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벌이가 좋아지고 하니까 다들 비교적 저임금을 주는 업무들은 다들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나라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지금 GDP 탑 15니까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요 국가들 중에서 그런 나라들이 좀 많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다들 대기업 하려고 하고 평균 올려치기 당해서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짜 직업 가지려고 하고 이제 요즘엔 뭐 그 공무원 시험 이제 응시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돈 많이 안 주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특징들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거나 이제 인당 GDP가 높고 한 그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겪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 이제 바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 분류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반대 이제 고임금 노동자가 부족한 국가들입니다. 왜 고임금 노동자들이 왜 부족하냐? 교육 수준이 좀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근방의 다른 국가들 대비 산업 발전이 좀 느린데 교육 수준은 꽤 돼. 그런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분류에 속하는 나라들은 바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딱 벌써 보이네요. 오시죠? 이거 보이죠, 관광지로 벌어먹고 살고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냥 네. 그런데 또 이제 아무래도 EU에서 좀 메이저 국가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돈 많이 주니까. 이거는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류는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 둘 다 부족한 나라들. 사실 여기에 속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좀 특이한 현재의 상황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카테고리에 둘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 남자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 전쟁에서.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력난이 없는 국가들, 아까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 나라들 특징 보면은 확실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아하. 여기다 GDP 15위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평균보다는 다 낮아요. 아까 2.3이 전 세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대부분 이 나라들 보시면은 1.5 초반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 15개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 탑2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멕시코입니다. 인도는 유일하게 이 2명대고요. 멕시코는 1.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1.6명으로 꽤 높고요. 중국은 의외로 1.2명대인데 최근에 좀 급속도로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기는 원차일드 폴리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원차일드 폴리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산율 1, 2 인도와 멕시코가 생각보다 이제 인구 증감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막 출산율은 1, 2인데 인구 증감률은 인도가 이제 0.87 그리고 뭐 멕시코는 0.7이거든요. 캐나다가 출산율이 1.4인데 인구 증감률이 1.23%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좀 보니까 여기는 기대 수명이 엄청 낮습니다. 인도가 67세 그리고 멕시코는 7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7세면은 만약에 여기가 정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이 만약에 65살의 정년이다라고 하면은 뭐 저 누나라는 정년이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같이 일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행복 지수도 한번 찾아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놀라운 거는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더 낮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좀 리젠이 좀 빠르고 사이클이 좀 빠르다. 빨무 같은 느낌이 있다. 조금 저그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고요. 그래도 이 두 국가에게 이제 좀 다행인 건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인력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증감률인데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통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평균 기대 수명의 영향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두 국가의 산업의 고도화만 봤을 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임금 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비교적 또 크지 않고요.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크게 높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지속 증가 중이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 인력들이 많고 그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개 국가들이 다 국민 평균 임금이 비교적 좀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균 임금이 낮은 국가들은 인재 유출에 문제를 겪기 마련인데 인도, 멕시코는 애초에 좀 고임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중국은 근 20년간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공임금 노동자가 현재 너무 많아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여기는 좀 유출이 좀 돼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실 최근에 중국은 고학력 인력들의 취업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라고들 하고요. 지난 3월에 16살부터 24살 사이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대졸자 사이에서는 체감 취업률은 0%다.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취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오히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국외 경제 영향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농업 재활성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졸자들이 다시 이제 시골로 가서 농업을 좀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는 네, 그렇고요. 이제 브라질 또한 저임금 국가이다 보니까 고학력 인력의 해외 유출이 이제 일부 섹터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인재 유출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나라들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브라질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류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들.
그래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GDP 탑 10, 15의 이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보니까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국가들은 산업의 고도화가 많이 진행된 데다가 평균 임금도 비교적 높고 고학력의 인력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임금 직종에만 사람이 몰리고 비교적 저임금으로 이제 몸을 쓰는 일이 많은 직종에는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간호, 보육, 건설, 농업, 운수, 호텔과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업 그쪽이 이제 많이 아무래도 이쪽이 좀 임금이 낮으니까 몸도 많이 쓰고 그쪽이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인력 조합의 이슈.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력은 많은데 저임금 노동력은 좀 낮은 그런 이제 인력 조합의 이슈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가별 대처법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접근법은 외국에서 사람을 더 많이 데려오자라는 위주입니다. 이런 접근법을 취한 나라들 보면은 비교적 이미 국내 이민자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는 이민자 비중이 20%입니다. 전 국민의. 대단 꽤 많, 다섯 진짜 명, 많네. 캐나다 가고 싶다. 5명 중에 1명은 이민자인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이민자가 많다 보니까 이민자를 이제 들여오는데도 이제 부담이 좀 비교적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독일, 영국도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독일이 이민자 비중이 19%, 영국은 뭐 14%, 프랑스는 13%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그 이민자에 대한 뭐랄까 수용도가 좀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외국 인력을 늘리자는 각국의 노력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보자면 독일에서는 지난 6월에 외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직접 브라질에 방문을 해가지고 간호 분야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의 노동 이민 관련 협의를 좀 진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옛날에 막 이제 우리나라 국제시장 영화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쵸. 예,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말 좀 열심히 이제 경제 성장하고 있을 당시에 독일에서 이제 간호 인력하고 건설 인력들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많이 데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노동 이민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완화하자는 안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보수당과 진보당이 좀 싸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당은 이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랬고 이제 진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자 그쪽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혹시 두 패널은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네. 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요게 이제 선택이 아닌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 인구 수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좀 말 그대로 이게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사람이 넘어와서 일을 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국민이나 이제 이민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말 그대로 노동력으로만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배척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보니 고급 인력들은 이제 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좀 이제 좀 단순 업무나 이런 저임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문화. 그럼 그걸 싫어하는 문화이다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신쌤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고학력 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학력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너무 고학력 인력들이 많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학력 인력들조차 우리나라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생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 그건 장려하는 정책은 정말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흥미롭게 봤던 이제 기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필리핀 육아 도우미 분들이죠. 필리핀 육아 도우미 분들을
100분 정도를 일단 시험 케이스로다가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필리핀 육아도우미 분들이 혹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필리핀 육아도우미를 쓰는 집은 좀 부잣집이다. 그리고 필리핀 육아도우미가 다른 나라에서 온 육아도우미보다 임금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그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동시에 그 육아도우미이자 가사도우미의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찬성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맞벌이 하는 상황에서 육아까지 가사까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다 좋은 얘기였지만 이제 저임금 노동자 분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진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좀 이제 액셉팅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임금 해외 인력들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만 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잘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를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그랬고요.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쪽은 외국에서 인력을 좀 들여오려고 하는 그쪽이고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호주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인구수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노동 가능 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더 빨리 일을 시작하거나 더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의 접근법입니다. 일본은 관련해가지고 바로 지난달 기사가 이제 있길래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연봉 안 깎을 테니 계속 일해주세요. 1기업 60세 이상 처우 개선 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미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일본은 더 오랫동안 일하는 걸 이제 장려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국가인데다가 또 평균 기대 수명은 엄청 높아가지고 노령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이민자 비중이 이제 2.19%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야, 네.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일본에 계신 이제 제1교포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 제1교포 분들 혹시 여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없으시죠? 재미교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제1교포 분들은 일본 여권 없습니다. 한국 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분들 일본의 뭐라 해야 될까요?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국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중국에 잠깐 유학할 때 어떤 분께서 일본인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북한 여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여권을 보여준데 정말 북한 여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되게 북한에 재밌네요. 네. 가보신 적도 없고 부모님조차도 북한 땅을 밟아보신 적이 없지만 이제 할아버지 세대에서 일본으로 넘어오신 그런 분인데도 여전히 북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여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네, 신기하네요. 그러다 우리나라처럼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부분에서. 우리나라랑 뭐 문화가 비교도 있다 안 되죠. 그렇네요. 여기는 그 외국인 인력을 이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국민 내에서 어떻게 인력 문제를 좀 해결할까라는 이제 접근법으로 근로 기간을 좀 이제 늘리려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호주는 이제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여기는 이미 이민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문제입니다. 이제 탑 15개국 중에서 이민자 비중이 제일 높은 이제 30%입니다. 30%. 와.
대단하죠. 셋 중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와. 워킹 홀리데이 하면 무조건 가잖아요. 워킹 맞습니다. 홀리데이 호주. 그렇게 이제 그쵸. 외국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호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보니까 예, 이민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보다 더 늘리는 거는 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또 그쵸, 한계도 그쵸. 있는 거고 우려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호주가 농업, 광물 수출 등이 이제 그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인력을 높이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고 힘들지. 예. 여기는 이제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 자체를 낮추는 것을 좀 추진 중입니다. 이제 호주는 주별로 이제 정책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주는 노동 최저 허용 연령이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지게차 면허 나이 제한을 이제 낮추는 등의 정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그건데요. 그 어허. 산업혁명 처음 됐을 때 영국 아닙니까 이거? 예, 뭐 좀 그렇고요. 예, 이제 세 번째 이제 분류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고임금 노동력이 부족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문제가 사실 너무 뻔합니다. 그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처럼 비교적 고학력 인구는 많은 편인데 산업 고도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차 타고 바로 옆에 돈 많이 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떠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 한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대졸 초봉이 월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진짜요? 프랑스, 예, 그죠, 되게 낮죠.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2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이탈리아 밖에서 일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을 이제 실질적으로 크게 대처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을 좀 추진하고 있고 스페인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고학력 인력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되게 의아하긴 하네요. 그죠? 왜냐면 저번에 신쌤이 얘기해 주셨던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을 따졌을 때 대졸자 평균 뭐 월 200만 원 수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탈리아 여행, 스페인, 이탈리아가 특히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오,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으로 부수입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시려나. 저만 해도 이제 이 스페인은 아니지만 이제 근처에 있는 포르투갈 갔었고 상황이 좀 비슷한 거기 갔었는데 그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에어비앤비 하시고 뭐 그런 걸로 사이드 잡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고임금, 저임금 노동력이 둘 다 부족한 나라들.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러시아인데요. 미국은 좀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이 고임금 인력 비중이 높아가지고 저임금 인력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속도도 지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도 개발자들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IT 업계 종사자들이 평균 임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다른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IT로 이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해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해고는 많지 않았고요. 실업률이 오히려 계속 낮아지면서 아직까지도 3.6%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제 패권, 글로벌 IT 서비스의 패권을 이제 쥐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돈 좀 그만 찍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경제도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좀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요. 출산율은 뭐 한 1.5%로 준수한 수준인데 평균 수명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도 다음으로 낮아요. 69세입니다. 69세. 역시 러시아 남자. 그냥 보드카 먹고 불곰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러시아 남자들의 음주 관련해서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는 그래요. 참지 않지.
그럼요. 네. 맨날 차 막 창문 유리 주먹으로 깨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야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야구 배트는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런 그렇지. 내 나라라고 몸 하나 하니까. 지켜야지. 참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제 여기는 다른 유럽 국가들 대비해가지고 이민자 비중도 좀 낮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10% 넘어가는데 여기만 혼자서 또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진짜로 인구 부족이 그 인력난에 좀 이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쟁이 또 나서 그런가. 러시아 이제 중앙은행은 인력 부족 현상이 이제 2023년에 최악을 찍었다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전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서 산업에서의 인력 문제는 살짝 좀 뒷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국가들의 인력 부족 상황과 이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이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출산율 제고나 외부 인력 동원 등을 통해서 인구를 증원하는 정책. 두 번째는 노동 연령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가능 인구 비중 증가. 세 번째는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유출 최소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인구 자체를 늘려가지고 노동 인구를 늘린다. 두 번째는 노동 인구 자체만 집중해서 늘린다. 세 번째는 뺏기지만 않으려고 어떻게든 해본다. 그런 느낌이겠죠. 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임금 자리에만 사람이 몰려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저임금 부족 국가에 가장 어울리는 대처법은 어떤 걸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의견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는 방안은 일본이 지금 쓰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 일본과 같이 노동 연령 확대를 통해서 노동 가능 인구 비중 증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도 수준 높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있는 노동자가 좀 필요한 경우가 좀 있는데 외국의 높은 학력 노동자를 데려오기에는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을 하기에도 경제 발전 속도가 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임금 인상을 좀 팍팍하게도 좀 힘들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 점차 늘어나고 처우도 개선이 되면은 인력 문제를 이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 나가면서 필요한 기술의 숙련도가 부족한 시니어들이 좀 이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커리어 중간중간에 직업교육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충해 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의견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두 패널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좀 필요한 정책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른 나라 케이스를 좀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 좀 의견 없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일본이 어쨌든 3등이잖아요. 네, GDP 3등에 위치했는데 사실 좀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제 그렇게 경제가 저성장을 하고 안 좋은데도 잘 버티잖아요, 사실. 잘 버티고 알바만도 버티고 하는 게 내수가 너무 탄탄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쵸.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워낙 외국인 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뭐 그게 빨리 개선되면 좋겠지만 사실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체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한국인 자체의 수가 늘어나는 게 제일 좋겠죠. 오케이.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이 아닌 지역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내수가 진짜 좀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산율 정책과 집값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요. 저출산 예산을 이제 정말 수십조를 쓰고 있다고 해요. 정말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막상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막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그냥
현금으로 출산한 가정에 수백만 원씩 줬어도 남는 정도의 돈이라고 해요. 정말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혹시 오늘도 화내시는 거 아니죠? 그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 분노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네. 무슨 장려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여성가족부 만들어가지고 아주 홍보 비용을 아주 그냥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먼 돈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눈먼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 와중에 비리가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단순 비리가 아니라 진짜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수준에서 이제 쓰인 돈을 이제 횡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쓰이는 것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고 이 중에서도 출산율 관련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뭐 잼버리 사건도 아주 터지고 아주 가관이죠. 네, 그렇죠. 가관인데 이거 화내시는 거 아니죠? 이거 이제 근절하자. 근절하자. 출산 관련된 거 횡령하면 사형.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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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행까지. 그 집행 방식은 끓여 죽이자. 아니. 출산한 가정에서 한 대씩 폭행 가능. 진짜. 물 한 번씩 던지기 가능. 어쨌든 장난이고 장난이고 어쨌든 이런 돈을 좀 이런 눈먼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좀 진짜 효율적이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선생님 입장은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재고나 외부 인력 등을 통해서 인구 증원을 좀 하자. 그래서 그쵸, 내수도 진작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력 자체를 늘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거죠. 이건 사실 인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존폐를 위해서라도 출산율은 조금 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이렇게 방송 찍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도 빨리 가서 여자친구와 더 하루라도 더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네. 진척을 해 나가셔야지 또 애국자가 되시는 길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시로도 대답을 하네요.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시리야 눈치 좋아. 최근에 애플이 그 생성형 AI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미 도입됐나 보네요. 이거 이미 도입된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혹시 공변은 어떠십니까? 저 좀 이제 신기하긴 한데 저도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제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 전 최근에 알았던 건데 일본의 임금이 30년 동안 동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물가 자체도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우와 신기하다라기보다는 저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내수가 탄탄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침체기에 접어들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물론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기조를 보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일본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다.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때를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이미 그때에도 GDP가 세계 2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GDP조차 2023년인 현재에도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경제 침체 수순을 밟아가게 된다? 그 상황 속에 정말 독보적인 저출산 0.5%까지도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0.5%가 아니고 0.5명이군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된다면 너무 암울한 미래가 그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그 방법으로는 출산율 제고 혹은 외부 인력 동원 등 인구 자체를 늘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는 신쌤이랑 기조 자체는 같은데 방법은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정말 낮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크게 느끼는 건 너무 젊은 인력이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거든요. 지방에 일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이제 다른 지방에서 나왔는데 큰 지방에 도심에도 죄송하지만 지방에 그 중소기업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아, 인력 그쵸. 단위라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방에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을 수 있겠지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는 다 수도권 그리고 특히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로 오게 되면서 젊은 층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그쵸. 때문에 집을 못 구합니다. 집을 못 구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집이 없는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어불성설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 경제 부흥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적어도 지방에 더 많은 지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인력 동원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적 차이나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조금 더 포용하는 마음을 그들을 더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보다 조금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라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에서 그냥 그쵸.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 외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산율 제고 그리고 외부 인력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이제 출산율 제고 정책과 외국인 인력을 대동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네. 지금까지 그 생각들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겠죠.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외국인 이민자 비중이 한 3.3%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좀 큰 나라입니다. 이민자 비중이 높은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비슷한 어순 구조를 가진 그 근처 국가들에서 이제 이민을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실질적으로 섬 국가지 않습니까? 위에가 거의 막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섬국가죠. 있다 보니까, 예, 섬국가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인력을 좀 동원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고, 우리나라 인식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거 이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Do you know 그런 것도 좀 있고요. BTS? 아니 뭐 그거는 그건 우리나라에서의 오히려 좋은 거 외국인 아닌가요? 인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고.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뭐 출산율 문제, 뭐 이것도 예, 이걸 해결하기가 실질적으로 이게 안 하려고 했겠어요. 지방 분산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은 이미 다 밀어버렸죠. 그것도 그렇고 사기업들도 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들 이제 다 밑에다가 짓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것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뭐 그런 네. 것도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도권에 좀 몰리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평균 올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인력 문제와는 또 별개로 또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 인력만 좀 봤을 때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일본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땠습니까? 오늘 좀 재미있으셨고 유익해 하셨나요? 오늘 텐션도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저 그 자료 준비하면서 뭔가 오늘은 좀 기사를 좀 썰 푼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좀 논문 쓴다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이제 좀 카테고리를 좀 세워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게 끌어보는 어떤 게 결과로 재밌었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본인만 즐거웠는지 청취자분들도 즐거우셨는지. 일단은 글이 좀 많았거든요. 상당히 지금 정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게 내가 재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네. 재밌는 걸 해야 된다. 그쵸. 이게... 네.
오늘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이런 저출산 대책이나 아니면 그 인력 부족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견들도 많이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의견들 많이 받아가면서 우리도 생각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신 선생님이 이제 또 주제 준비하는 주인데요. 혹시 다음 주 주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그 교사분 서희초 사건을 그렇죠. 할까 하다가 좀 더 이번에도 좀 넓게 해서 무너지는 공교육에 대해서 그냥 크게 좀 카테고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좀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저번에 신 선생님이 제 이제 주제 제목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네네네. 한번 이번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네네. 걸로. 네. 네. 선생이 뭐 같냐? 무너지는 공교육. 죄송합니다. 진짜 왜 안 되는지 알겠네요. 편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재밌는 제목으로 또 재밌는 주제로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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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